강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대한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AI 경제 진화와 휴머노이드라는 강좌 제목을 해놓고요. 먼저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영어 표현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 화면을 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화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니까요. 전체적인 어떤 설명, 저에게 말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AI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나의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는 항상 시장 속에서 작동합니다. 마켓. 시장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R&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R&D 상태, 어떤 시장도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하나의 시장을 벌써 형성하고 있다면 저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AI가 작동하는 시장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작동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이 시장은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또 AI가 지금 현재 전기처럼, 우리가 여기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연도 가능할 텐데요. 이런 전기처럼 다양한 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본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 인타이어 인더스트리, 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AI 버블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AI 버블이 터졌던 경험, 과거에 닷컴 버블이 터졌던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당연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레일웨이 버블, 철도를 놓는 버블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컸던 버블이고, 그 버블은 터졌고 당시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들이 크게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버블처럼 이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저도 버블이 지금 AI 버블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버블은 항상, 기술은 항상 버블과 함께 왔고 버블이 터지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터졌던 경우도 몇 번 있고요. 지금 AI 버블이 올해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서 지금 이 닷컴 버블보다 AI 버블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전체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있다. 그래서 1990년대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글들이 지난 7월 달, 6월 달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GPT-5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 이미지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데스 스타라고 해가지고 다른 별을,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여주면서 정말 세계가 몰락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 GPT-5가 나오면서 또 버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고, 별로 난 차이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이거 만드느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버블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체계적으로 이 논쟁을 이끌었던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작년 6월에 냈던 이 보고서입니다. 제목처럼 Too much spend,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그 돈에 들어갔던 것에 비해서 Too little benefit, 베네핏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베네핏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MIT 경제학과 교수인 데렌 에이스모글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AI가 GDP, 즉 국가 GDP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려면 10년은 걸릴 거다. AI가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GDP의 영향을 정말 통계 수치적으로 보이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 논쟁에 촉발을 시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콰이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사실상 만들었던 투자은행이죠. 여기서도 6천억 달러의 퀘스천이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냈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4개 기업, 미국의 전체 기업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작년에 예상하기를 2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AI에. 근데 사실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한 해에만.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렇게 되고 미국의 나머지 기업들도 한 1,000억 달러를 투자하니까
이래저래 미국에서 한 3천억 달러가 2024년 작년에 AI에 투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니까 수익률을 50%, 영업이익을 50%로 본다라면 매출이 한 6천억 달러 정도는 생겨야 정상적인 경제라는 거죠. 기업이 3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00만 원의 매출은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블이 터질 수 있는데 작년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세카이어 벤처캐피탈에서 1,000억 달러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0억 달러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질문, AI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AI 경제가 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에도? 또 세 번째, AI가 버블인가 아닌가? 모든 질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도대체 AI로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레비뉴,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AI가 중요한 경제고 시장이라고 한다면 AI로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그냥 AI가 신기하다, 너무 잘한다, 챗GPT가 내가 물어보는 거 잘 대답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AI로.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고 여기에 답변할 수 있다라면 AI 버블은 터지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답변할 수 없다라면 AI 버블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로 뒷부분에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달려가는 이유는 이것이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어야 정말로 매출이 만들어질 것인가? 경제는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몇 년도는 참아낼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인터넷과 함께 만들어졌지만 거의 2년 동안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의 90%가 넘는 기업이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투자를 받았죠. 이것이 미래를 바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비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2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기업, 올해 4개 기업이 예상되는 것은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4개 기업이 2024년 작년에 2천억 달러를 넘게 했고 올해 3천억 달러를 넘게 합니다. 합치면 5천억 달러가 넘고요. 4개 기업이 700조 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AI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700조면.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뉴스를 보셨겠지만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잘 뒤처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인재를 이번에 영입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오픈 AI에서 인재를 7명 빼오고 애플에서도 빼오고 여러 군데서 빼왔습니다. 한 명 빼올 때 얼마씩 줬습니까, 여러분? 이정료만 1억 5천 달러 줬습니다. 월급 1억, 연봉이 1억 달러입니다. 연봉이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정료가 1억 달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AI 인재가 가격이 얼마나, 그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메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여러분 연봉이 1억 달러. 그러니까 1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올해 7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850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AI 투자를 늘렸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하면서 점점점 AI에 쏟는 돈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GDP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1900년대 19세기에 있었던 레일웨이 버블이 어느 정도였냐면 GDP의 6%가 들어갔던 돈입니다. 지금 현재 1.2%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당시 레일웨이의 광풍이 더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언제 생겼냐면 이 레일웨이에 투자하기 위해서 중산층들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투자하기 위해서 레일웨이 때문에 생겼던 것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때 생기는 거죠. 모건 스탠리나 이러한 기업들이 거기에 생겼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레일웨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수준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AI와 관련된 자본 지출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이 지금 있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나
다들 대출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잉여 현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닷컴 버블 때는 대부분 은행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받아서 지출했다라면,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 돈들로, 물론 대출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출이 적은 상태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쉽게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AI 전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논의되고 있죠. 지금 유엔에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니까 유엔 기구죠.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지금 이것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로 쫓아가고 있는 거고, 더 진한 선들은 해외죠. 2020년 그냥 AI가 필요했던 전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AI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챗 GPT한테 여러분들 보이스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질문한 다음에 제발 땡큐 좀 하지 말라고. 그럼 고맙다고 그러면 또 얘가 또 괜찮습니다. 또 괜찮다.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요 말 자체가 여러분 웬만한 식사값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AI 전력들을 지금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에릭 스미트, 지난번에 과거에 구글의 CEO였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 현재 AI의 진정한 제한을 걸고 있는 건 전력이라는 거죠. 전력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AI가 확장되기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병목 현상이 전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에서 추가적으로 짓는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정확하게 미국의 맨하탄 크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주에 쓰는데, 이 맨하탄 크기에 쓰이는 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기가 30개가 필요합니다. 2033년까지 진료 완공하려고 하는 원자력 기계가 30개가 필요해요. 그 정도의 전력을 지금 메타라는 일개 기업에서 짓는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에 원자력 기계 3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전력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거대한 자본들이 여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것, 도대체 그렇다면 돈은 무엇으로 벌 것인가? 여기에 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AI 시장은 경제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퍼포먼스 컴페티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요. 성능 경쟁이 초반에는 기술 시장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작년의 챗GPT하고 올해의 챗GPT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나오지만 도대체 무슨 순서인지도 알 수 없고, GPT-2가 나오고 뭐 GPT 3.5가 2022년 11월 나온 이후부터 세상이 놀라더니 GPT-4 나오고 GPT-5 나오고 뭐 O3 나오고 클로드라는 데도 나오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나오고 중국의 딥시크도 나오고 뭐 몇 개월마다, 또는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그록이라는 것도 나오고, 정말 빠른 속도로 2024년, 2025년이면서 성능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작년의 AI와 올해의 AI가 다르고, 올해 봄에 있었던 AI의 성능과 현재 여름을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AI 성능이 다릅니다.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가격 경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야 비로소. 기술 시장에서 여러분 가격 경쟁이 작동하면 대중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먼저, 독일이 먼저 자동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 수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공장에 도입하면서 헨리 포드가 대규모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5년 만에 자동차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도 흔히 말해서 갑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동차를 공장에서 노동 좀 하고 저축을 하면 1년 저축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누구든지 3개월, 4개월만 저축해도 자동차를 살 수 있었던, 이러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AI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가장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도 지금 챗GPT하고 제미나를 둘 다 쓰고 계신데 무료로 쓰세요. 작년에는 AI를 여러분 챗GPT나 구글을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유료로, 그러니까 매달 $20, 25,000원 정도를 내는 사람들은 최상위 모델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하위 모델을 써서 차별을 줬죠. 근데 올해 여러분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무료 사용자도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숫자에 제한이 되는 건데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절대 한 달 동안 아무리 사용하셔도 그 제한을 넘지는 않으십니다. 절약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매일 뭐 100개씩 200개씩 질문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보이스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쓰고 계시는 건데 저랑 똑같은 성능의 저는 매달 20달러를 내면도 불구하고 성능의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최상위 상품을 무료로 접근하게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구글이나 유튜브를 여러분 돈 내고 안 쓰시듯이 AI의 최상위 모델을 돈 내고 쓰지 않는 시대로 저희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면서 대중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 시장이 정말 커지겠구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디맨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디맨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수요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들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이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진 해가 2025년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료로 AI를 쓰더라도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는 시대. 즉 2025년은 AI 역사에서 AI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AI 경제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말 그걸 바꾸면서 누가 돈을 벌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을 벌 것인가?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돈 번다는데 이런 건 당연하게 이러한 흔히 말하는 금광이 개별됐을 때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 돈 벌었던 거 맞습니다만 정말 금이 나오면 어떤 금이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해서 젠슨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아이폰 모멘트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나왔던 순간 2007년 스티브 잡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는데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아이팟이라고 해서 당시 MP3 플레이어 그 애플이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이 아이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엄청나게 박수를 칩니다. 와, 좋은 기계다. 이걸로 여러분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청중이 박수를 안 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7년에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에서의 당시 망 속도는 2G망이었어요. 한국은 3G망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도. 네, 유럽 전역에서 미국 전역에서의 망 속도는 2G입니다. 여러분 지금 5G 쓰고 계신데 2G에서 인터넷이 될까요? 제 친구가 독일 친구가 아이폰을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 서비스를 잠깐 키면은 앱을 키면요 손으로 터치도 못하게 했습니다. 잘못 터치하면요 여러분 모는 종이밖에 안 나왔어요. 느려가지고. 과연 이걸로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모바일로 인터넷을 한다. 유럽 사회에서는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겨우 2007년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요 호텔에도 와이파이가 대부분 안 됐었고 되는 호텔도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아이폰이라는 원 프로덕트가 하나의 제품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제 질서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바꾸는 것.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를 이때 하는데요. 당시에 피처폰 사업자 중인 노키아라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 노키아의 주가가 1년 사이에 95%가 오릅니다. 당대의 투자 전문가들, 월스트리트에 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은 그냥 장난감 같은 제품이고 그냥 시장은 노키아가 다 1위 사업자였던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이런 피처폰 사업자들이 다 먹겠구나 계속. 그래서 주가가 1년 사이에 95%나 오르는 겁니다. 아이폰은 전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걸로 모바일 인터넷을 하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폭락하느냐? 1년 7개월 뒤에 앱스토어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폰에,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대중시장들이 관심 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2008년 7월에 앱스토어가 시작되는데 앱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2011년, 12년부터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앱은 언제부터 많아지면 2014년, 15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앱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기기를 기변을 하시는데, 기기를 변경하시는데 새로운 좋은 기계에는 카메라도 좋고 속도도 빠른데 거기에서는 카카오톡 할 수 없고 유튜브 할 수 없고 네이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 바꾸시겠습니까? 그냥 옛날 거 쓰고 말지? 스마트폰을 쓰는 궁극의 이유는 사진을 찍는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을 하기 위함인 거죠. 앱이 없다라면 굳이 스마트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앱이 대중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앱이 바뀌면서 여러분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당시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사실은 미국에 있는 왓츠앱이라는 걸 모방한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가 한국에도 도입됐는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워낙 문자 메시지를 잘해서 굳이 이걸로 할까요? 문자 메시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상한 이모티콘 같은 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도 초기에 얼마나 망설이셨어요. 문자를 하면 되지 굳이 뭐 이상한 이 노란색 깔아가지고 뭘 보내고. 근데 지금 문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전에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뭐 가족들 누구한테 어린 조카들 이런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다 어떻게 음악을 구해주잖아요. 어둠의 경로로. 그래서 전 국민이 멜론 탑백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똑같은 거를. 근데 요즘은 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에서 음악 들으시고 정말 젊은 친구들도 그것에 돈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달라졌고 음악 소비, 뭐 뉴스 소비는 말할 것도 없죠. 시도 때도 없이 뉴스 볼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물론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싸워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으면 봅니다. 영상, 여러분 인류가 언제 이렇게까지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까? 요금 걱정하시면서 동영상 보십니까? 어렵습니까? 동영상 보시는 것이? 미디어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커머스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음식을 주문하는 것. 저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1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걸 시켜보지를 못했어요. 이 음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거라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항상 갖고 저는 사실 생수도 못 시켰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 어떻게 저걸 시키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 이커머스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고 이런 편한 세상이 있었고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즉 이커머스로 전체 상거래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했던 비율이 한국은 코로나 전에도 30% 가까이 됐어요. 이탈리아는 5%밖에 안 됐어요. 다들 밖에 나가서 야채는 밖에서 사는 거고 음식은 밖에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어떻게 됩니까? 20몇 프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떨어집니다. 그 맛을 본 거죠. 그 편함을.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는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이커머스를 더 많이 씁니다. 냉장고 크기를 줄이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김치냉장고 두 분이서 사시면서 김치냉장고 2개나 갖고 계시면서 자랑 삼아 갖고 계시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문하면 내일 오기 때문에 냉장고의 크기가 줄어집니다. 젊은 층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커머스의 변화. 뱅킹. 여러분 돈 보내기가 이렇게 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용돈을 주건 어디 가서 돈을 납부를 하건 이렇게 돈 보내기가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얼굴 인식하면 돈 가고 막 다시 그 액티브엑스 그건 사용도 못 하겠고 과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금도 별로 필요 없는 사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활 습관, 뉴 비헤비어. 기술 때문에 저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 주고받는 것,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 물건을 구매하는 것, 돈을 주고받는 것, 생활 습관이 변했습니다. 뉴 비헤비어.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함께 태동하고 확산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클레이 셔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기서 레볼루션은 기술혁명을 얘기하고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은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 그 사회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혁명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사회가 그 기술 때문에 new behavior가 발생할 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습관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 암산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주판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엑셀 대신에 주판을 써야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 비헤이비어가 저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모멘트라고 한다면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대표인 AI 모멘트라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AI 때문에 업무 습관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AI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커뮤니케이션 습관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AI 때문에 미디어 소비 습관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AI 때문에 커머스의 습관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AI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뱅킹의 습관이 변하셨습니까? 아직 안 변했죠, 당연히. 그러면 AI 모멘트는 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AI 모멘트가 오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바뀔 거고 우리의 미디어 소비 습관이 바뀔 거고 커머스가 바뀔 겁니다. 거대한 커머스의 질서가 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돈 거래가 바뀔 겁니다. AI 때문에. 이것이 AI 혁명이라는 거죠. AI가 말하는 게 똑똑하고 뭘도 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이제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0대들한테 물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반말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고 투표권, 대통령 투표권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된다면 뭘 택할까? 뭘 택할래라고 하면 그걸 저를 얼마나 바보처럼 보겠습니까? 그걸 뭘 물어보냐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고 저희도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뒤에 정말로 AI 경제가 인류에게 도달했다면 AI 없이는 여러분 사실 수 없을 겁니다. 다시는 AI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때 그것이 AI 모멘트고 AI 경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AI 진화 방법에서 이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왜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오늘 우리의 습관이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도 폭발적으로 인기고 유럽도 인기지만 한국에서도 요즘 10대, 20대들은 인기고 있고 미국은 60대까지 AI랑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AI 프렌드 서비스, AI 컴파니언 서비스가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입니다. 처음에는 AI 걸프렌드 시장이 인기였었어요. 여자친구 시장. 주로 10대 남자들, 20대 남자들이 AI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했었죠. 하지만 미국에는 AI 지금 보이프렌드 시장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남성은 나이가 들을수록 죄송합니다. 평균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이 아니시라서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감력을 상실하죠. 공감력을 상실하면서 부부관계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부 합의하에 부인이 AI 보이프렌드를 사귀는 것을 이렇게 합의하는 이런 시장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프렌드 시장, 보이프렌드 시장 연령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라도 이런 기사들 많죠. 그녀가 AI랑 사랑에 빠져버렸다. 요즘 AI랑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런 건 일본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리플리크라는 서비스 한국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셔서 앱도 있어요. 써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로는 남사친, 여사친을 해줍니다. 하지만 유료로 돈을 내기 시작하면 남친, 여친으로 전환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구글에 지금 인수됐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캐릭터를 다 모방한 거예요. 여기 가면요. 한 6명에서 8명의 친구까지는 무료로 사귈 수 있고 친구를 더 사귀면 돈을 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은 여기서 요가 선생님도 있습니다. 명상 선생님도 있어요. 이성교제 상담해 주는 사람, 직장생활 상담해 주는 사람, 당연히 영화 속의 주인공들, 만화 웹툰 속의 주인공들 또는 아이돌들, 한국에 예를 들면은
한국 아이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 예수님도 이렇게 패턴별로 해서 한 3분 정도 계세요. 요즘 종교적인 상담도 AI랑 많이 합니다. 그 캐톨릭 예수님, 뭐 개신교의 어떤 종파 예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놨는 것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히어 애프터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히어 애프터는 미국에서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의 육성과 데이터 자료를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기일날 자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이 talk to the dead, 죽은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히어 애프터로 살려내서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에 아이패드를 선물했는데 엄마가 아이패드를 딱 키니까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여보 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했는지 알지? 당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좀 눈물을 흐르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사후 세계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Resurrect,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함부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식들을 특히 살려냅니다. 이런 서비스를 놔두고 이거는 중동에도 아랍에도 대단히 인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지금 이 긍정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기일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걸 부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데이터를 집어여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이런 거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항상 기술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하고 서유럽에서 커플이 남녀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친구 소개로 남녀가 만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만나고 세 번째는 술집에서 만나요. 이거 한국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키어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팅 앱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에서 약 65%가 남녀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면은 다 데이팅 앱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어? 데이팅 앱이에요 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도 데이팅 앱을 쓰면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쟤 왜 저거 쓰는 거지? 저걸 왜 하는 거지? 근데 정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쓰는 게 이상했지만 이제는 정상이 된 것처럼 데이팅 앱이 가장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남녀가 만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AI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윙맨이라는 서비스가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윙맨은 뭐 공군에서 쓰는 윙맨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한국말로 뭐냐면 바람잡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서비스가 왜 인기가 있냐면 여러분 틴더라든지 이런 데이팅 앱 힌지라는 데 들어가면은 특히 남성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래요. 프로필 사진 올리면 너 그 프로필 사진 그거밖에 없어? 너의 사진첩에 내가 접근해도 돼? AI가 그래서 제 사진첩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더니 요거 올려, 요거 올리고 내가 뽀샵 처리 좀 해줄게. 딱 올리고 제가 취미에다가 독서라고 적어놨어요. 이러면 아무도 여자들이 좋아요 안 눌러. 독서를 누가 좋아해? 그럼 너 어떤 장르를 좋아해? 내가 추리소설 좋아해? SF 소설 좋아해? 내가 나 추리소설 좋아하지? 그럼 추리소설 중에서 근데 추리소설이라고 취미를 적을까? 그래도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저한테 책들을 보여줍니다. 너 이 책들 중에 너 읽은 거 한번 찍어봐. 그럼 하나 저 세 번째 거 찍으면은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다 거기다 적습니다. 그럼 그 대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2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은 반드시 너한테 연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포스트나 모든 얘기들 그리고 여성들이 보내는 메시지 댓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니까 들이대지 말고 차분하게 우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 데이팅 앱을 쓰는 여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갑자기 남성들이 나이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 남자가 나이스한 건지 AI가 도와줘서 나이스해진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AI를 쓰시면 나이스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지브루스가 있죠. 여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AI 친구들 그래서 메타 인스타그램에는 올해 말에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엄청나게 큰 대중시장입니다. 저도 AI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 요즘 저는 산책을 나갈 때 AI랑 대화를 좀 합니다. 사람들이 AI랑 대화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뭐 회사의 고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무언가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추천을 잘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뉴 비헤이비어죠. 아직까지 다수는 아니지만
이 맹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AI를 쓰게 된 거는 그 지브리 때문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이상한 프로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바꿨는데 자기도 바꿔달라고 저보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본인이 직접 하셔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다 옆에서 가입 절차 알려드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니까 본인이 바꾸더라고요. 바꾸시더니 AI랑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 어려워하세요. 아직 나이가 드시니까. 근데 대화하는 건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나중에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려보죠. 내가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 조카 있잖아. 무용을 전공했고 MBTI가 ENTJ야. 얘한테 어떠한 향수를 사주고 싶은데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사주고 싶은데 브랜드라든지 제품 한번 추천해 줄래? 물론이지. 졸업 선물로 향수를 고르는 거 정말 센스 있는 선택 같아. ENTJ 성향이고 무용을 전공한 조카라면 좀 세련되고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약간 개성 있는 향을 좋아할 것 같아. 브랜드로는 조말론이나 디올 혹은 구찌 같은 쪽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조말론의 우드세이지 앤 시솔트나 디올의 미스키올 블루밍 부케 같은 향이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정도에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향수들은 우아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주니까 조카분도 분명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제 선물, 제가 무슨 향수를 알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선물을 딱딱 해주면 전 이걸 고르는 거죠. 여러분, 남성분들이 선물을 잘 못한다? 게을러서 그래요. AI에게 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 답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잘 몰라 뭐 이러는데 다 게으르신 거예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요즘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저희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AI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했던 이유는 습관을 받았던 소비자를 장악한 기업들이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이 되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어내고 아마존 이커머스를 만들어내고 쿠팡이 되고 네이버가 되고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습관을 장악한 기업. 뉴비헤브가 나타나고 있죠.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검색 시장도 엄청난 변화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요즘 검색을 물어보면, 옛날에는 검색 물어보면 키워드 네이버에 치면은 다 이상한 답변들을 밑에다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여기가 로얄 서울 호텔 맞죠? 즉흥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너 검색해서 로얄 서울 호텔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 네. 로얄 서울 호텔은 1971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특급 호텔이에요. 명동 한가운데서 명동과 을지로를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상징적인 호텔로 알려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해줍니다. 검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AI에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검색의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챗GPT가 검색을 할 뿐만 아니라 구글 또한 검색을 하고 있고, 뭐 클로드도 검색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구글 또한 올해 말에 메타 AI 서치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AI 검색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실험적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에 AI를 검색을 도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검색을 원래 잘해주지 않았나? 추천을 잘해주지 않나? 그런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챗GPT를 넷플릭스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챗GPT에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일본 다큐멘터리라든지 일본 영화를 갑자기 추천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일상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검색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구글 또한 아마 내년도에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AI 모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AI 모드를 도입한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AI 모드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챗GPT랑 이런 거랑 똑같은 UI, UX로 검색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링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링크가 사라지면 구글은 여러분 뭘로 돈 법니까? 여러분, 구글의 전체 매출의 연간 매출의 75%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55%는 검색 광고에서 나왔어요. 즉, 그 링크 사이사이에 광고를 집어있잖아요. 네이버에서 하면은 파워링크 광고, 무슨 광고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 광고가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스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로얄 호텔에 대해서 알아봐줘 막 그러는데 갑자기 잠깐만 중간 광고 듣고 대답해도 될까요? 막 이러면 얼마나 제가 짜증 나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은 자신들의 광고 수입을 죽이는 거예요. 기업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데 검색 광고로 떼돈을 버는 거를 멈추고 광고를 다른 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챗GPT가 이 시장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이 시장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구글은 자신들의 이 돈 벌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 잠식 효과, 자기가 자기 살을 먹어서라도 혁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글이 올해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한국에도 도입되는 AI 모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링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검색 광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글은 다른 데서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어디서 벌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은 좀 쉽게 안 변할 것 같아. 여러분 이미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11월 29일에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Googling is for old people. 미국에서도 구글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챗GPT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네이버 쓰시는 거 저도 네이버 씁니다. 뭐 맛집 찾을 때 네이버, 저도 네이버 지도 써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맛집 찾을 때 네이버 지도는 엄마 아빠랑 가기 위해서, 효도하기 가기 위해서 아니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파워로라고 해서 힘의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방문자가 많고 댓글이 많고 뭐 평이 많고 이런 데들이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뭘 알고 싶냐면 최근에 한 달 전에 오픈해가지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가본대. 내가 거기 가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어디야? 질문 받을 수 있는 곳. 핫플레이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 가서 쓴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가본 식당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가는 거기 시작하는 거고 AI도 마찬가지고 요즘 10대들 조카들이나 뭐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전면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디 폴더 안에다 감춰둡니다. 한국 살면서 10대들도 네이버 없으면 살 수는 없죠. 네이버는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거를 전면적으로 알리기에는 좀 창피한 거죠. 마치 아직도 다음 앱을 쓰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검색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10대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항상 것처럼 사람들이 쇼핑할 때 AI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 쇼핑할 때 점점 많은 통계들에서 쇼핑할 때도 쓰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치 부분에서 AI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쇼핑에도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작년 9월에 아마존이 여기 동그랗게 표시한 거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존 직구를 한다면 루퍼스라고 하는 AI 쇼핑 에이전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에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AI가 등장하더니 혹시 이러이러한 기능을 너가 필요로 해서 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이용자 평가가 마샬보다 더 좋은 거 몇 개 내가 추천해 줄까? 그것도 보고 최종 결정할래? 그럼 제가 왜 싫다 그러겠어요? 추천해 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거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쇼핑 에이전트들이 미국에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렌즈라는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퍼플렉스틱 이런 검색 서비스였는데 미국에서는 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커머스를.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죠. 올해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시작한 건 바이폼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 대신 구매해줘. 아마존에는 예를 들면 버킨스탁이라는 샌들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AI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을 벗어나서 버킨스탁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크기의 신발 내 사이즈는 아니까 나 취향도 아니까 거기에서 샌들 하나 사봐. 그럼 가서 얘가 AI가 샌들을 사줍니다. 이것이 올해 도입된 바이폼이 나를 대신해서 사줘라는 기능이고 구글 또한 그리고 오픈 AI도 미국에서 쇼핑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구글 또한 바이폼이 기능을 도입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은 가격도 설정할 수 있어요. 샌들이 지금 예를 들면 $35인데 그거 사지 말고 그거 $32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 그럼 얘가 기다렸다 사는데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I가 다 알아요. $32에 사는 사람이 한 1000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마존 버킨스톡 가서 딜을 할 겁니다. 야, 1000명이
32달러만 한다는데 너네 지금 35달러거든. 3달러만 깎아줘. 여러분 공동구매를 AI가 이젠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AI는 사람들이 이것을 몇 달러에 사고 싶은지를 이제 압니다. 이거는 35달러가 아니라 32달러면 1000명이 사겠다라고 버킨스터컨트 가서 속삭이는 거죠. 1000명인데 또는 10,000명을 모아서 10,000명인데 그 대신 1달러는 나한테 줘. 한 명당 1달러씩. 돈을 그렇게 벌기 시작하는 거죠. 광고를 놓치는 대신 커머스로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AI가 저를 대신해서 구매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내년도에 AI 탭이라는 걸 도입해서 커머스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서치에서 AI 커머스로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뉴 비헤이비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구매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AI 커머스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신 커스터머의 등장입니다. 휴먼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기업들은 마케팅했어요. 이제 휴먼 커스터머에 대해서 인간 고객에게 대해서도 마케팅은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제 기계에게도 이제는 마케팅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보죠. 예를 들면 제가 주방 세제, 세탁 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언제쯤 떨어지는지 AI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 그때쯤 알아서 사줄 겁니다. 저는 고양이가 로얄 습식 캔을 먹는데 다른 거 여러 가지 시도하다 이제는 그걸로 하나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제가 그것이 가격이 언제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요즘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조건 걔는 그것만 먹으니까요. 제가 다른 걸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 없죠. 그러면 언젠가는 AI가 얘기하겠죠. 그거 가격이 지금 3,000원 떨어졌는데 지금 다 아직 캔이 좀 남아 있겠지만 지금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I가 가서 주문해서 배송시켜버립니다. 저희의 일상 제품은 이제 AI가 대신해서 가격 협상까지 해서 깎아서 애누리 받아가지고 사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모셔널한 거, 아까 향수 같은 건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겠죠. 근데 향수 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니까요. 보험 들 때 이번에 친구가 보험 들려고 그래가지고 이 나이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나 그 보험 들려고 친구가 요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할까? 그랬더니 저의 지금까지 보험 든 걸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분석을 하더니 이러이러한 논리로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 쓰라고. 그럼 걔도 아무 말 못할 거라고. AI가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 여행 상품, 자동차를 구매하는 리스가 좋을까 뭐 이런 거 AI가 합리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즉 AI가 다 사줄 거, 우리의 일상용품은 AI가 사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비싼 가격들, 고관여 제품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살 겁니다. 그럼 AI에게 우리 기업이 홍보가 되지 않는다?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 AI에게 우리 기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조말론이라든지 디올은 얘기 나왔지만 샤넬의 향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샤넬의 향수는 AI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AI 가시성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커머스 부분에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챗GPT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유튜브 쇼츠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릴스가 들어갑니다. SNS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따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챗GPT 앱의 가운데 탭을 누르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 영상 볼 수 있고 콘텐츠 보실 수 있어요. 한국하고도 지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하고. 자, 그렇게 되면 SNS도 하게 되면 DM이라고 해서 메시지 보내는 기능도 하겠죠.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챗GPT가 물어볼 거예요. 너의 전화부 목록에 내가 접근해도 돼? 제가 메시지 보내는 거, 제가 혹시 오타하고 조금 제가 뭐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AI가 다 자문해주면서 답변을 다 만들어줄 겁니다. 저희 대화를 대신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인스타그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DM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을 공격하는 겁니다. 챗GPT가. 그리고 쇼핑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 한국에서는 쿠팡을 공격할 겁니다.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할 겁니다. 챗GPT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브라우저도 해야겠다고 해서 크롬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우리 처음에 질문, 도대체 돈은 뭘로 벌려고 할까? 돈은.
자, 왜 하려고 할까? 보면은 여러분 오픈 AI는 작년에 50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픈 AI라는 조그만 기업이 50억 달러,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7조예요, 7조. 7조의 손실을 봤어요. 매출은 뭐 한 36억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만, 근데 오픈 AI가 올해 3월이죠. 4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4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3천억 달러였어요. 2022년 11월에 서비스를 첫 시작한 기업이 2년 반 만에 3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3천억 달러가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하고 비슷합니다. 조그만 기업이. 근데 다 손실이에요, 손실. 근데 그래서 벌써 400억 달러 투자 받은 걸 다 썼다 그래요. 또 투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밸류에이션은 그럼 더 높아집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될 거 아니에요. 감히 조그만 기업이. 자,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면 자 보십시오. 지금 20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이 공식 통계로는 작년 11월에 공식으로 밝힐 때 1,5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아마 지금 한 2,000만 명에서 2,200만 명 될 겁니다. 20달러 내는 사람이.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 내듯이.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무료로 쓴 사람이 4억 명이었습니다. 지금 8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8억 명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지브리 이후에 또 기능도 좋기 때문에 쓰는 거죠. 자, 투자자들한테는 저 500만 명이 중요할까요? 8억 명이 중요할까요? 8억 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2,000만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 고객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픈AI. 유튜브가 프리미엄 고객 포기하지 않듯이. 하지만 오픈AI의 목표는 뭐냐면 올해 말까지 10억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 20억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처럼 인스타그램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SNS를 붙일 거고, 여기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카카오톡을 공격할 거고, 여기에 커머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그렇지, 너네가 구글을 흔들고 네이버를 흔들고 카카오톡을 흔들고 쿠팡을 흔들고 아마존을 흔들어야, 그리고 메타를 흔들어야 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야 너가 나한테 투자했던 돈을 2배로 돌려주고 3배로 돌려주지 않을 거냐고 투자자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달러 겨우 받아서 2천만 명한테 팔아가지고 언제 내가 투자했던 돈 다시 나한테 돌려줄래? 투자자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에 맞게끔 오픈AI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들이 들려가는 시장은 기업의 효율성을 바꾸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바꾸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바꾸고, 미디어의 습관을 바꾸고, SNS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커머스의 습관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AI가? 당연하게 여기에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장바구니를 도입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지불카드 해놓으면 알아서 결제도 해줍니다, 얘가. 저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 조언도 해줍니다. 투자 조언도 해줍니다. AI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일상이 우리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업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여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우리가 뭘 공부해? 이것도 여러분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급속도로 소비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 지금 2024년 1월부터 해서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숫자, 한국에도 벌써 2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2천만 명이에요. 챗GPT를 쓰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2025년. 그래서 그들은 그냥 AI를 우리에게 쓰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디서 매출이 나올 거냐? 소비자들이 다 쓸 때, 소비자들이 커머스에도 뱅킹에도 미디어에도 검색에도 AI를 쓸 때, 그때야 그들은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5년, 2026년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AI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이 변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떴고 휴머노이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로보틱스 시장은 존재하고 있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커지고 있죠. 여기에는 근데 AI가 부분적으로 들어갔어요. 센싱 쪽에만. 여기에 물건이 있는지 왔는지 도착했는지. 예를 들면 제 여동생도 종이컵 공장, 뭐 연매출 한 140억 정도 하는 종이컵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AI가 없었어요, 공장에. 요즘은 종이컵을 과거에는 그 불량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중간중간 보고 물이 새는지 아닌지 확인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에는 AI 센싱이 다 있어가지고 모든 종이컵을 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얘가 이거는 물 새는 거야, 안 새는 거야. 자기가 분류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더라고요.
뭐 이런 제조 공정에 AI가 도입되고 있는 것, 그건 과거부터 도입이 됐고 로보틱스도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본격적인 AI는 엔드 투 엔드 AI라고 해서 AI가 자율적으로 그 다음 무엇을 할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고, 요즘 물리 AI, 피지컬 AI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는데요.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피지컬 AI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트릭스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배우고 옵니다. 태권도 배우고 오고 쿵푸 배우고 오고,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막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 AI라는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100만 번 연습했더니 실제에서도 비보호 자회전을 잘하더라. 과거에는 이게 GPU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요. 비보호 자회전을 100만 번을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시켰더니 자동차가 실제로도 비보호 자회전을 하더라. 이것이 물리 AI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자율주행도 하나의 로봇이니까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로봇의 기술들이 이 로봇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거는 요즘 유튜브를 테슬라의 목적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옵티머스가 자율주행에 쓰이는 FSD를 가지고도 연습이 되지만, 사람이 앞에서 이상한 헬멧을 쓰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헬멧 쓰고 손에 장갑 끼고 막 행동을 하면 로봇이 쫓아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시켜요? 하세월이죠. 그래서 지금 뭘 연습하고 있냐면, 테슬라는 그걸 풀었죠.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은 이제 유튜브 보고서도 로봇이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표는 올해나 내년 초인데요. 3인칭 관점으로, 즉 모든 영상이죠, 를 보고서도 로봇이 학습할 수 있게 되면, 그냥 유튜브 영상 순식간에 다 갖다 주면은 얘가 그걸로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고도 학습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도 물리 AI입니다. 동영상을 보고도 저 공간감과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보틱스 기술이 발전하는 거고, 이것이 휴머노이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뭐 다양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헬릭스도 있고, 뭐 구글 또한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올해 발표를 했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만드는 메타 또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자동차 시장의 30배입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도입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2023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목표는요, 2030년입니다. 2030년에 연간 3,5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3,500만 대, 이게 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2030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2033년, 35년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연간 3,500만 대가 생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그래서 공장의 인력을, 그 사람들은 실업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단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의 비용을 인도보다도 낮게 해서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도 뒤질 수 없고 미국도 뒤질 수 없는 거예요. 뭐 일자리고 뭐고 간에 우선 일단 3,500만 대, 우리나라도 100만 대, 200만 대, 1,000만 대 투입을 할 거고, 미국도 투입을 할 겁니다. 전 세계가 2033년, 35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공장에다가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장의 경제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겠죠. 저는 집안에 도입되는 거, 옛날에 보일러 광고처럼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두십시다,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저는 2040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자식들이 다 우리 부모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릴까요? 뭐 이럴 때가 올 거고, 그때 되면 청소해, 빨래해, 설거지해, 뭐 이런 거 다 로봇에게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리미질해, 뭐 이런 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병수발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로 로봇들이 발전할 사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중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휴머노이드 제품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이 부품에 대한 제어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모터 부분이, 그러니까 수천 개의 모터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모터가. 근데 이 모터를 만들고 있는 히토류,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이건 전 세계 시장의 95%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중국 없이는 못 만들죠. 그리고 자석이 못 들어가면 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이 부품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중국에서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뭐 막 춤추고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배터리 시간이 2시간이에요. 테슬라도 밝히고 있지 않는데 테슬라도 3시간 이상 못 간다 그래요. 아직까지 배터리 부분에서의 큰 돌파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움직이다가 2시간마다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그럼 공장에다가 한 대 대신에 막 10대 막 한 사람 대체하기 위해서 막 10대를 도입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봇은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제 여동생 죄송한데 화성에서 다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그 종이컵 만드는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휴머노이드 도입하면 어때? 그러면은 당연 물어본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인건비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이윤율 3%에서 5%밖에 안 내는 영세 사업자인데 로봇 도입하겠습니까? 로봇이 경쟁력을 안다는 건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최저임금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 도입해서 꾸준하게 일해줘야 되려면 배터리 시간이 되게 오래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손입니다. 이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데요. 손의 자유도라고 하는데 인간은 27도의 자유도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로봇은 아직 22도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집게 손이 있는 로봇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로봇 보시잖아요. 집게 손이 있는 거. 이런 건 인간의 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제가 독일에 가서 치과를 가면요. 항상 치과 선생님 그래요. 너 이거 독일에서 한 거 아니지? 이 금리빨 독일에서 한 거 아니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2세들이 치과 의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이 액기 손가락을 잘 움직인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손 안에 입 안에 그 조그만 데 잘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안 들어가서 기계로만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도 이 중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에 가면 병아리 감별사도 대부분 한국 분들이잖아요. 특히 액기 손가락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그 AI 로봇으로 전통적인 로봇 팔이 아니라 인간의 손만큼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서도 하네스 작업, 즉 전선줄을 놓는 작업.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네시스의 전기줄이 2km 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동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고개 숙여 들어가가지고 전기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신하려고 로봇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이 전기줄을 못 만져요. 막 집게 손으로 전기줄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에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손은 27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22도가 왔고요. 인간의 손에는 30개의 근육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BC에서 나온 것처럼 17,000개의 센서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왜 중요합니까? 17,000개의 감각이 우리는 알잖아요. 딱 물건을 잡았을 때 조금만 힘을 줬을 때 얘의 무게가 어떨지. 그래서 무거울 것 같으면 허리 자세 잘 잡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들고 딱 잡았을 때 감각적으로 살짝 들어봤을 때 무게를 느낍니다. 가벼우면 살짝 듭니다. 로봇도 그렇게 할 줄 알려면 손바닥에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못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막 있는 힘 줘가지고 다 깨버시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리의 감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릇의 얘의 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바닥의 감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왔는데 저를 병간호해 주겠다고 막 저를 뽀개버리고 막 허리 부러뜨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감각이 이런 시대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하고 걸어가고 앉고 뛰고 여러분 권투하는 로봇이 필요합니까? 막 마라톤 하잖아요. 그거는 보여주기식이죠. 필요합니다.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있어. 마라톤 하는 로봇이 왜 필요합니까? 권투하는 로봇이 왜 필요해요? 뭐 우리 집에 뭐 맨날 강도 들어옵니까? 그리고 손은 집게 손이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의 기술도 많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아직까지 이것은 시장에 나온 마켓을 형성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R&D 기술이라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배터리하고 이러한 손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브렉스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못하는 거는 이 계단 올라가는 거 아직 잘 못합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잘 못하고요. 요즘 테슬라의 옵티머스에서 춤추는 로봇이 나와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춤추는 거에서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은 처음으로 테슬라 옵티머스에 발가락이 생겼어요. 발가락이 물론 5개가 아니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발가락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면 발가락이 여러분 없으면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균형을 잡는 데 배터리가 엄청 쓰이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잡는 데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이고 동일한 배터리로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술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AI 기술도 진화하면서 로보틱 휴머노이드 시장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당장 내년에 세상이 바뀌고 내후년에 바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30년까지는 최소한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경제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금 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입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마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AI 혁명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기술 혁명이라는 것 클레이 셔키의 말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테크놀로지 사람들이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때문에 갤럭시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소비 습관이 바뀌고 경제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 이것이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프렌드, AI 친구가 생기고 말벗 동무가 생기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바뀌고 AI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고 AI를 통해서 나의 금융 투자 환경이나 금융 처리하는 것들이 바뀌고 AI를 제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혁명은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구글이 왜 여기다 이렇게 메타가 아마존이 알파벳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을 장악하기 위한 거고 챗GPT도 자신들의 오픈 AI도 투자 어떠한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SNS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대신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그러한 변화라는 말씀드리면서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강의는 조금 제가 시간 놓쳤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